사람들은 흔히 프로이트라고 하면 모든 심리적 문제를 성욕으로만 규명했던 학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들먹이며 패륜적 해석을 제시한 사람, 자기만의 주관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치장한 사이비 과학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이트의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다면 적어도 그의 주장들이 나름의 논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일종의 정신과 의사였던 만큼 풍부한 임상사례라는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막연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프로이트 이후에 그 많은 학자들이 분야를 넘나들며 그의 철학을 계승하고 그의 학문적 성취를 예찬했을 리가 없을 테고요. 실제로 프로이트가 창안한 정신분석 기법은 오늘날의 상담 장면에서도 쓰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프로이트의 학문적 성취, 업적은 많은 것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의식의 발견입니다. 프로이트는 어떤 과정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깨달았으며 왜 그것에 관한 탐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이러한 주제의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논문,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하여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정신 현상들을 예로 그것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예컨대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거나 기억나는 것들,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의식적 결론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이 순전히 의식적이라면, 즉 우리의 머릿속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또한 인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들은 그 전체량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수준에 불과하죠. 그럼 나머지 생각이나 기억, 이미지 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프로이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하고 직관적인 생각을 지금까지 놓쳤던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의식과 정신을 동일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부당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인간이라면 자기 정신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성적으로 잘 훈련되기만 하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면에서 프로이트의 지적이 가지는 시사점 중 하나는 우리의 정신에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것도 광대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성은 의도치 않게 의식의 영역으로 튀어나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꿈에서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꿨다고 괴로워하는 경우나 스쳐 지나가듯 역겨운 발상이 떠오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정신적 작용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느꼈으며 따라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과는 다른 운유적인 방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즉, 그런 경험들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정신작용은 우리 탓이 아니니까요. 물론 이러한 정신의 잠재성이 육체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프로이트 당시에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생리학, 화학 수준에선 이러한 잠재성의 본성을 설명할 수 없었고, 반면 의식으로서의 전환이나 정신적 삶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의식의 잠재적인 영역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최면후 암시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프로이트는 이러한 정신의 잠재성을 정신적인 것으로 보고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여 심리학적으로 탐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의식 개념에 대한 반대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개념상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영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즉, 무의식의 영역은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럼 우리는 일부 정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머릿속엔 엄청난 규모의 미지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의식 개념만으론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의식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예컨대 제2의 의식으로 부르는 게 더 맞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접근 가능성의 맹점은 단순히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들의 의식 사이에서도 나타난다고 반론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의 말이나 행동에 비추어 나 자신과 유사한 정신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리라 추론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 같은 추론적 구조를 우리의 정신 구조에도 똑같이 적용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정한 무의식이라는 이름에 관해서는 정신분석 연구에서 의식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성격, 특성이 밝혀지고 있기에 제2의 의식 같은 이름은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무의식이 맞다는 거죠. 이어서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작용의 일반적인 양상을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정신작용은 보통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종의 시험 단계인 검열이 존재하죠. 이러한 과정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무의식적 정신활동은 바깥으로 표출되기 위해 의식 이전에 검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검열 단계를 통과하면 의식 조직의 영역으로 전이되고 그렇지 못하면 무의식 조직에 남게 되죠. 다만 무의식의 내용이 이 의식 조직으로 전이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검열 단계를 통과한 정신작용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곧장 의식의 대상이 되는, 즉 의식화 가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의식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식 조직을 프로이트는 전의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무의식 영역과 검열 단계, 그리고 전의식의 존재는 정신 분석의 탐구 수준을 정신의 지형학으로까지 끌어올리는데요. 이는 정신 분석 연구가 주어진 정신 활동이 어느 조직에 속하는지, 혹은 그 활동이 어느 조직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계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신의 지형학이라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해부학적 사실과의 대응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인간 정신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고찰해 볼 때 정신은 일종의 지형학적으로 특정한 층위들로 나뉘어서 구조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지형학의 맥락에서 볼 때 정신활동의 전환은 어떻게 규명되어야 할까요? 예컨대 무의식 조직에서 의식 조직으로 어떤 정신작용이 전이된다고 했을 때 이를 기존의 무의식 조직에서의 기록을 남겨둔 채 새로운 정신 영역으로의 새로운 등재로 나타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장소에서 그 자료의 주변부만을 두고 일어나는 국지적인 변화로 간주해야 할까요? 전자의 경우엔 언뜻 듣기에 같은 기록이 동시에 두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처럼 보여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적어도 사례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다고 덧붙이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환자의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을 말로 알려주면 환자는 그 내용을 듣고 그 청각 정보를 새롭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즉, 환자는 그 억압된 내용을 자신의 무의식에 간직하고 있는 동시에 그 상태에서 귀를 통해 의식으로 전달된 그 동일한 정보를 의식의 차원에서 똑같이 억압하려 한다는 거죠. 이는 두 정신 조직 사이의 정보가 동일한 것임을 함축합니다. 다만 프로이트는 당시로선 정신활동의 전환이 둘 중 어떤 양상에 따라 나타난다고 확정할 수는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관해 확실히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정보가 부족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의식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충동, 느낌을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에도 그런 본능 충동이나 무의식의 감정, 느낌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 프로이트는 본능 개념을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은 결코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능을 대변하는 본능의 표상만이 의식의 대상으로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죠. 프로이트는 이러한 표상이 없다면 우리의 의식은 본능의 존재마저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역으로 감정의 본질은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의식에 알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인식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감정, 정서, 느낌 같은 것들은 무의식의 속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심지어 정신분석 연구자들조차 종종 무의식적 분노, 무의식적 증오와 같은 용법을 활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표현일 뿐일까요? 프로이트는 이런 경우는 억압에 의해 감정 등이 억제되어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억류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억류된 감정은 억압이 사라지면 다시 회복되죠. 여기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억압의 과정이 어떤 표상을 제거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영역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의식의 어떤 것을 억누르고 억압한다고 해서, 그래서 의식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분노나 슬픔 같은 것들을 그 상황에서 억압해 떠오르지 않게 한다고 해도 그 억압이 사라지면 그 감정들은 그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느꼈던 모욕감 등의 감정에 대해 그 당시엔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았지만
그날 집으로 가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거나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의 심리적 억제가 집에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라고 해서 감정이 무의식적인 것인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감정은 실제 무의식의 구조에서 부분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의식에서 탄생한 의식의 일부인 것들을 일시적으로 무의식의 조직으로까지 억누른 것에 불과한 거죠.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의식 조직은 감정도 조절하며 우리의 정신 과정의 억압이라는 작용이 기존의 인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 따르면 억압은 단지 검열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절에도 관여한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프로이트는 경우에 따라 무의식 조직에서 감정의 발달이 직접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감정은 의식에서 적합한 대체 표상과 결합하기 전까진 막연한 불안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의식에서 떠오르는 어떤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압해 무의식 영역에서 그 억압된 감정의 총량이 커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처 해소되지 못한 이러한 감정은 무의식 영역에 남아 있을 땐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식은 불안이라는 기제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오래 억눌러야 하는 직업에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의 병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 감정의 성격과 유사한 마음속 검열의 억압을 우회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대체 표상이 필요합니다. 이 대체 표상과 결합하면 그 감정은 의식의 차원에서 발달하게 되며 따라서 언뜻 보기엔 본래의 감정과 다른 형태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선 무엇보다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며 문제 해결을 위한 우회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